예, 오늘은 인덱스 모형, 지수 모형이라고 하죠. 먼저 이 인덱스 모형, 지수 모형의 그 지수가 하나가 있으면 우리가 단일 지수 모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싱글 인덱스 모형이라고 하고, 이 인덱스가 여러 개면 멀티 인덱스, 그래서 다중 지수 모형이 되죠. 근데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일 지수 모형을 가지고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단일 지수 모형은 회귀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RI는 I라는 위험 자산의 초과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RM은 시장의 초과 수익률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X축과 X축을 시장의 초과 수익률, 그 다음에 Y축을 I라고 하는 위험자산의 죄송합니다. 초과 수익률이라고 놓으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스케일러 다이어그램, 산포도 그림이 그려지면 그 경향성을 회귀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의 회귀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랬을 때 이 알파 i가 말하자면 이 식의 절편값이고,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 베타 i고, 이 ei는 이게 오차입니다. 오차, 잔차,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는 회귀선이고 회귀식인데, 이거를 이런 그 재무의 맥락에서는 characteristic line, 증권 특성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회귀선과 똑같은 식인 거고, 여기서 이 앞부분이 이제 회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는 팩터가 하나인 거기 때문에 단일 지수가 되고, 만약에 독립 변수가 여러 개면 다중 지수, 멀티 인덱스 모형이 된다. 이 그 단일 지수 모형은 우리가 이제 회귀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포트폴리오 모형임에도 그 어떤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익숙하고 또 포트폴리오 모형으로서 계산을 단순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이 회귀식을 절편을 알파 D라고 놓으면은 이 기울기 베타 D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관계식을 가지고 양변의 분산값을 취하면 I라고 하는 위험자산 수익률, 초과 수익률의 분산값은 결국 여기서 알파 절편은 상수값이니까 분산은 제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회귀식이라고 했을 때 이 독립 변수와 오차 잔차는 서로 또 그 상관관계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 분산값은 수학적으로 요것의 분산값과 요 오차 잔차의 분산값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수식으로 I라고 하는 위험자산의 분산값은 요 체계적 위험을 의미하는 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고유의 위험을 의미하는 요 파트 두 개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회귀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R 스퀘어, 이 결정계수 값도 이제 유도가 되는데, 그 의미는 그 회귀식으로 설명되는 체계적 그 위험, 회귀식으로 설명되는 그 파트가 이제 체계적인 위험이거든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요 파트. 그것 나누기 총분산은 요 체계적 위험 파트에다가 기업 고유의 위험, 요
파트를 지금 기호를 조금씩 다른 것으로 썼지만 그 기업 고유의 위험 파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위험, 전체 분산 대비 체계적 회계식으로 설명되는 분산이 이제 결정 계수고, 이거를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스케일러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면, 이거를 여기 제일 이 전체적인 경향성을 하나의 직선으로 표현된 게 이제 회기식이고, 그게 characteristic line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 종류의 스케일러 다이어그램에서 요 x축이 시장의 초과 수익률, y축이 위험 자산인데 위험 자산이 지금 1, 2, 3, 4, 5, 6, 7, 8까지 지금 있는 거죠. 이거를 회계식화하는 식으로 한번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휴릿 패커드라는 파란색으로 표현된 어떤 위험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S&P 500으로 표현이 됐을 때 그 시장의 초과 수익률 대비 휴릿 패커드라는 위험 자산의 초과 수익률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거고, 서로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다 정확하게 스케일러 다이어그램을 그린 다음에 이 파란 선이 회기식이고, 이 식이면서 동시에 캐릭터리스틱 라인이 되는 거죠. HP라는 휴릿 패커드의 시큐리티 캐릭터리스틱 라인이 파란 선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경우는 단일 지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위험 자산의 초과 수익률이 시장의 초과 수익률로 설명이 되고, 설명되지 못하는 파트는 지금 요 마지막 파트, 5차 잔차로 표현되는 요 파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엑셀 가지고선 한번 구해 보면 이런 식의 이제 아노바 테이블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절편 값이 이게 이제 알파 값이고, 조금 전에 이 식에서 그 다음에 이제 베타 값이 여기서 이제 요겁니다. 요 계수거든요. 코에피션트가 알파 계수가 이거고, 베타 계수는 요건데, 이제 중요한 게 t 통계량이 굉장히 큰 값이죠. 그래서 그 t 통계량 값을 알면은 이제 p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p 값이 이렇게 작게 나왔다는 의미는 요 기울기, 요게 이제 베타 값인데, 요 베타 값은 0과 유의하게 다르면서 2.03, 그러니까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거잖아요. 이거는 0과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알파 값은 p 값이 이렇게 크면 t 값이 별로 크지도 않고, 그래서 이 둘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의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거고, 따라서 알파 절편값은 0과 다르다고, 통계적으로 다르다, 유의하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뭐 회계식의 일종의 리뷰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조금 전에 나온 그 아노바 테이블의 바로 요가 sum of square regression 값이죠. 그 값은 바로 요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체계적인 위험 베타의 제곱, HP 베타의 제곱 곱하기 시장의 분산값을 한 것이 바로 요것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지주얼의 MS 밑에 있는 0.0059의 제곱근이 표준 오차입니다. 스탠다드. 그러니까 0.0059에다가 스퀘어
제곱근을 하면 그게 0.076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 토탈 요거죠. 0.7162 sum of square 토탈 대비 sum of square regression 0.3752 하면 이게 R 스퀘어 값이에요. 그거를 degree of freedom으로 조정을 해주면 그 값이 이제 adjusted R 스퀘어가 되는데, 하여튼 요거 값과 요 값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파트는 우리가 안 했는데 0.7162 요거죠. 요거를 가지고 이 자료 숫자 빼기 1 59로 나눠준 다음에 그거를 monthly standard deviation으로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1%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다 여기서 계산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기 회귀식이잖아요. 싱글 인덱스 마들 단일 지수 모형의 요 시장의 초과 수익률을 나타내는 독립 변수고, 요것이 I라고 하는 위험자산의 초과 수익률이고, 절편값, 기울기값, 그죠? 그러면은 일단 요 독립 변수와 이건 회귀식에서 특성입니다. 요 오차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차끼리도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회귀식의 그 기본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대로 단일 지수 모형에서 차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오차는 IID independently identically distributed. 근데 정규분포로 그 분포가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이 오차에 대한 정규분포 가정을 하면 시장 수익률, 초과 수익률은 역시 또 정규분포로 IID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의 이 오차는 일단 이 단일 지수에 해당하는 시장 지수에 대한 그 초과 수익률이 그 시스테마틱 리스크가 이제 시장 위험이 되는 거고, 모든 위험 자산은 이 시장과 같이 일단은 움직이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인 단일 지수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지가 바로 베타로 측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오차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기업 고유 위험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제로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위험 자산은 기본적으로 그 단일 지수인 시장 초과 수익률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느냐, 덜 민감하게 움직이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거죠. 그 베타 정도만 차이가 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기업 고유 위험은 다 분산이 되고 잘 만들면 사라진다.
자, 이게 조금 전에 그 회귀식 모형 양변에다가 분산을 취하면 그 i라고 하는 위험자산 초과 수익률의 분산값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우리가 이미 봤었죠. 그래서 이 앞에 파트는 요거 체계적 위험, 요거는 기업 고유 위험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위험자산과 j라고 하는 위험자산의 공분산은 역시 요 스텝을 조금 밟아서 뭐 이거 어려운 통계는 아니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시장의 분산값에다가 베타 i, 베타 j를 곱한 값으로 표현이 된다. 공분산값은. 그 다음에 그 베타 i는 그 security characteristic line의 기울기인데 회귀선의 기울기죠. 동시에 그 독립변수의 분산값 대비 공분산값이에요. 그래서 그 공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도 좋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베타 값은 공분산 값에다가 x축, y축에 있는 값들의 공분산 나누기 x축의 분산 값을 한 것이 회귀식이 기울기면서 증권 특성선의 베타 기울기, 베타 값이다. 그래서 이 단일 지수 모형의 경우 이 비체계적인 위험은 서로 그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 고유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비체계적인 그 위험을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게 결국은 요 파란 선의 요 파트가 되는 거죠. 다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면 없어지는 위험이 되고 요 시장과 베타 위험만 시스테매틱 리스크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CAPM과 단일지수 모형은 외견상 좀 비슷해 보여요. 이게 이제 CAPM 모형인데 외관상 우리가 이제 그 기대값 rational expectation을 가정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기대 수익률은 실현이 된다고 놓으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거는 이제 그 단일지수 모형인데 단일지수 모형과 CAPM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고 여기서 뭐 시장 포트폴리오를 대신해서 S&P 500 지수 같은 그것의 수익률을 여기다가 대신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기호에서 이 전체 값은 대문자 이 RMT 값으로 표현했고 이것도 초과 수익률이기 때문에 대문자 RI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외견상 CAPM과 단일지수 모형이 비슷하지만 그러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만약에 CAPM이 맞다면 여기서 알파 값이 제로가 돼야 돼요. CAPM이 맞다면 우리가 CAPM의 이게 이제 일종의 시큐리티 마켓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에서 CAPM이 맞다면 이 절편 값이 해당하는 이 알파 I 값이 제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CAPM과 단일 지수 모형을 구분하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지수 모형이나 CAPM이나 이제 베타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활용이 될 텐데 베타는 평균 회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베타 값은 평균 값으로 회귀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의 평균은 1이기 때문에 1로 회귀하는 현상이 베타한테는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타 값을 잘 추정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베타 값을 추정할 때 샘플 베타 값을 한 3분의 2 정도의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1에 회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3분의 1 정도는 1로 놓고 해서 베타 값을 이렇게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CAPM과 단일지수 모형이 외견상 좀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알파 값이 CAPM에서는 제로다라는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제 CAPM의 그 실증 분석할 때의 그 큰 문제는 이 CAPM 검증을 위해서는 시장 포트폴리오가 efficient 포트폴리오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시장 포트폴리오가 관찰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CAPM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 단일 지수 모형 같은 것을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알파가 제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절편값이 CAPM에서는 제로래야 하는데, 만약에 제로가 아니다 라고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CAPM이 틀렸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는지. 왜냐면 시장 포트폴리오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또 알파가 제로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CAPM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우리가 감안을 하면 그것과 유사한 단일지수 모형을 활용해서 알파가 단순히 제로가 아니라고 절편값이 했을 때 CAPM이 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장 포트폴리오를 잘못 사용해서 알파가 제로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지를 사실상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 마코비치 모형과 이 인덱스 모형, 지수 모형, 조금 전에 단일 지수 모형은 그 인덱스 하나라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둘 다 포트폴리오 모형이고, 기대값을 극대화하거나 또는 포트폴리오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 포트폴리오 모형으로 마코비치 모형은 정확한 모형인데, 왜 단일 지수 모형 같은 그런 인덱스 모형을 활용을 하느냐, 포트폴리오 모형으로. 그 이유는 마코비치 모형이 정확하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포트폴리오 분산 계산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추정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뭐가 마코비치 모형에선 계산하는데 계산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긴 지금 무형자산이 4개일 때 4x4 그 행렬, 공분산 행렬을 사실 먼저 만들죠. 그래서 이 대각선상에는 이렇게 분산값이 들어가고, 대각선 밖에는 이렇게 공분산 값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포트폴리오 가중치로 곱해준 다음에 이걸 다 더해주면 그것이 포트폴리오 분산 값이 되는데, 이게 지금 그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무형자산이 4개일 때 지금 분산값 4개, 그 다음에 공분산은 이런 식의 공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 경우는 6개입니다. 그래서 이 공분산 또는 상관계수값이 주어져야 돼요. 즉 포트폴리오 분산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 2의 분산값, 공분산값 다 합쳐서 2의 n 곱하기 n 플러스 1개만큼의 추정치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 경우는 n이 4기 때문에 4, 5, 20 나누기 2 하면 이제 10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n이 작을 때는 이런데, 10개 정도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n이 50개가 되면 50개의 분산과 1225개의 공분산 값, 즉 1275개의 추정치가 필요하고, 너무 많은 값을 알아야 하고 계산도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 모형, 단일 지수 모형 같은 것을 선택하면 n 플러스 1개의 추정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n이 50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1275개 마코비치 모형에서는 추정치가 필요한데 반해서 n이 50일 때 한 101개 정도의 단일 지수 모형에서는 추정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포트폴리오에 2000개의 주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코비치 모형은 뭐 200만 개 가까운 200만 개 가까운 분산 넘어가겠네요. 그죠? 2000개 또 분산을 여기다 더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값을 추정해야 되는데 2000개인 경우도 단일 지수 모형 같으면은 4001개 정도의 추정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마코비치 모형이 있음에도, 정확한 마코비치 모형이 있음에도 인덱스 모형을 우리가 쓴다는 거죠. 인덱스 모형, 단일 지수 모형은 이런 모양이고 싱글 인덱스가 시장의 초과 수익률이 되는 거고, 그럴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그 분산, 공분산 값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 단일 지수 모형의 경우, 지수 모형, 인덱스 모형의 경우, 그 보통 시장 포트폴리오 싱글 인덱스로 모든 위험 자산의 움직임이 설명이 되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기업 고유의 위험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없어지는 위험이라고 보는데, 이거를 기술적으로는 Residual Variance Covariance Matrix의 공분산 값은 존재하지 않고 분산값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위험자산이 4개일 때 마코비치 모형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값들을 쭉 더해주면 이제 분산값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위험자산이 4개일 때 단일지수 모형을 가정하면 이 공분산 매트릭스가 이런 모양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그 위험자산 가중치를 곱해서 쭉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때 추정치가 이 분산 공분산 매트릭스가 베타 값이 지금 베타 1, 2, 3, 4 4개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의 그 분산값, 마켓 포트폴리오의 분산값 하나 알아야 되고, 그럼 5개죠. 그 다음에 리지주얼 베리언스가 이런 식으로 4개 더 알면 되니까, 위험자산이 4개일 때는 모두, 아까는 10개의 추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9개의 추정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경우는 10개, 9개가 큰 차이가 아닐 것 같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N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위험자산 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N이 50이라고 그러면 이 단일지수 모형에서는 101개의 추정치만 있으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 마코비치 모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75개.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위험자산 수가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마코비치 모형은 추정치도 많아지고 계산도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단일지수 모형의 경우 이 정보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절편에 해당하는 알파 값 나누기 그것의 잔차의 표준 편차, 그걸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 고평가되고 저평가된 자산이 만약에 있다면 이 알파 값이 굉장히 0과 다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0과 다른 어떤 값이 있겠죠. 근데 그것 나누기 요 표준 요 리지주얼의 표준 편차 요거를 정보 비율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포트폴리오, 즉 펀드 매니저가 저평가 고평가된 주식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투자를 하는 그런 식의 포트폴리오인 경우는 이 정보 비율의 제곱, 이게 정보 비율이죠. 정보 비율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건 마켓 포트폴리오의 샤프 레이시오. 그러니까 이 마켓 포트폴리오의 샤프 레이시오는 우리가 소극적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값이잖아요. 요것도 극대화시키지만 동시에 요 알파 나누기 그 리지주얼의 표준 오차, 즉 정보 비율의 제곱한 값도 동시에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곱해서 합해준 그 값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적극적 포트폴리오 펀드 매니저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